펜타곤의 슈퍼컴퓨터도 CIA의 최고 정보 분석관도 그들의 진짜 힘을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무기의 재원과 숫자를 셌지만 정작 가장 무서운 것을 놓치고 있었죠.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평범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 가슴 속에는 가장 비범한 전쟁의 불씨를 품고 있었습니다. 평화의 시대에는 산업을 일으키고 위기의 시대에는 나라를 구하는 결코 길들여질 수 없는 백이민족의 혼이었습니다. 강철이 아닌 정신으로, 기술이 아닌 역사로 싸우는 유일한 나라.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알렉산더 케인이라고 합니다. 한때는 미 국방부 펜타곤에서 세계의 힘의 균형을 분석하며 미국의 군사 전략을 설계하는 일을 했습니다. 저희는 스스로를 세계 안보의 설계자라고 생각했고 다른 모든 국가는 우리의 전략에 맞춰 움직이는 파트너에 불과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하지만 그 거대한 판도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선수가 등장했습니다. 오늘 저는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던 몇 년 전 그 충격적인 사건의 진실을 전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이 순간에도 제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현실부터 보여드리고 싶어요. 바로 어제 아침 펜타곤으로 출근하는 길에서 확인한 최신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루마니아가 차기 주력 전차로 미국의 에이브람스가 아닌 한국의 K2 전차를 우선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어요. 불과 일주일 전에는 슬로바키아가 같은 결정을 내렸고요. 너도 나도 한국을 원하는 지금의 상황을 보며 저는 그날의 자신만만했던 저희 모습을 떠올리면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전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예요. 미국이 여전히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한국이 무섭도록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우리 분석가들은 한국을 10위권 밖의 중견국 정도로 평가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당당히 세계 5위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상승 속도는 정말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마치 조용히 달려오던 경주마가 갑자기 선두그룹으로 치고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비극의 시작은 이처럼 사소한 방심에서 출발하는 법이니까요. 다시 2022년 그 운명적인 순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워싱턴 DC의 펜타곤 3층에 위치한 글로벌 전략 분석실에서 열린 정례 회의였어요. 당시 저희의 가장 큰 관심사는 러시아의 위협에 맞선 동유럽의 재무장이었습니다. 특히 폴란드의 차기 주력 전차 사업은 당연히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가 차지할 것이라고 모두가 생각했어요. 그날 회의실의 분위기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가죽 의자에 앉은 10여 명의 분석관들, 벽면 가득히 걸린 대형 모니터에는 동유럽 지도가 표시되어 있었고요.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돌고 있는 그 공간에서 누군가가 보고서를 읽어내려갔습니다. 폴란드 차기 주력 전차 사업 경쟁 업체 현황, 그리고 그 목록에 한국의 K2 전차가 경쟁 상대로 언급되었을 때 회의실에는 가벼운 웃음소리가 흘렀어요. 당시 제 옆에 앉아있던 톰 해리슨 부국장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GPS 신호나 데이터 링크 같은 우리 기술 없이는 언제든 멈춰 세울 수 있는 깡통에 불과하지 않나요? 그 말에 다른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것이 당시 저희의 솔직한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은 언제나 우리의 기술 지원과 정치적 승인이 필요한 통제 가능한 하위 파트너였으니까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그저 우리가 보호해주고 있는 작은 동맹국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북한의 위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이 첨단 무기를 도입할 때마다 우리는 기술 이전을 제한하거나 특정 기능을 제약하는 조건들을 달아왔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동맹을 관리해온 방식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표면적으로는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를요. 그들이 우리의 기술 제약을 받을 때마다 느꼈을 분함과 각오를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자립하겠다는 불굴의 의지를 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겁니다. 그날 회의가 끝나고 저는 개인 사무실로 돌아가서 평소처럼 각국의 군사력 동향을 정리하는 일상적인 업무를 계속했어요. 창밖으로는 워싱턴의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오고 있었고 책상 위에는 세계 각국의 무기 수출입 통계가 정리된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한국은 그 통계표에서 그리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숫자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바로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한국은 이미 놀라운 변화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고요한 화산이 속에서 마그마를 끌리고 있듯이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내부에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축적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첫 번째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2022년 8월 폴란드가 K2 전차 1차분 180대를 계약했다는 보고가 제 책상에 올라왔을 때의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설마 폴란드가 정말로 미국의 에이브람스 대신 한국의 전차를 선택했을까 하는 믿음이 서지 않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더 자세한 보고서를 읽어보니 상황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임시방편이 아니라는 사실이 곧 드러났거든요. 폴란드는 이 계약을 개필러, 즉 급한 대로 구멍을 메우는 임시 조치라고 불렀지만 계약 조건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전혀 임시적이지 않았어요. 기술 이전, 현지 생산, 장기간 정비 지원까지 포함된 본격적인 파트너십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추가 분석을 지시했어요. 한국이 도대체 어떤 조건을 제시했기에 폴란드가 오랜 파트너였던 미국을 제쳐두고 한국을 선택했는지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받아본 분석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는데 가격이 우리보다 거의 30%나 저렴했고 성능은 오히려 일부 분야에서 우리를 앞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납품 속도였습니다. 계약이 체결된 지 불과 넉 달 만인 그해 12월에 K2 전차의 초도 물량이 폴란드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속도였어요. 독일은 주문을 받고 나서 첫 차량을 인도하기까지 보통 2년에서 3년이 걸리는데 한국은 넉 달 만에 해냈다는 거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전체 납품 계획이었어요. 한국은 단 2년 안에 180대 전체를 납품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건 정말 비현실적으로 들렸어요. 유럽의 어떤 제조업체도 이런 속도로 전차를 생산한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분명 무리한 생산으로 인해 품질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한국의 생산 능력에 대한 긴급 분석을 지시했어요. CIA와 연결된 민간정보 분석기관에 최고 등급의 심층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저는 한국이 어떤 속임수를 쓰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이런 놀라운 생산 능력을 갖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일주일 후 제 사무실로 배달된 봉인된 보고서를 열어보는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발견했습니다. 그 보고서의 제목부터가 충격적이었어요. 대한민국 방산 생태계 국가 단위의 통합 생산 시스템. 이것은 단순히 전차 회사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의 남동쪽에 위치한 창원이라는 도시를 집중적으로 분석했어요. 그곳을 중심으로 반경 50km 안에 세계 최고 수준의 자동차 부품, 조선, 정밀 기계, 그리고 철강 산업체들이 거대한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모든 기업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K2 전차 한 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제조업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공장처럼 움직여 탱크를 쏟아내는 시스템이라는 거였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현대 로템의 생산 유연성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평소에 철도 차량을 만들던 생산 라인을 필요할 때마다 즉시 전차 생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어요. 게다가 이들이 보유한 부품 공급망은 창원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서 부품 조달부터 최종 조립까지의 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하청업체들이 독일 전역과 유럽 곳곳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독일의 복잡한 생산 방식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어요. 독일의 레오파르트는 엔진은 뮌헨에서, 포탑은 뒤셀도르프에서, 장갑은 다른 도시에서 만들어서 최종 조립지로 운송해야 했지만 한국의 K2는 거의 모든 부품이 창원 근처에서 만들어져서 즉시 조립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탱크 제조업체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산업국가 그 자체라는 사실을요.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조용히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기반을 구축해왔고, 이제 그 모든 역량을 방산 분야로 집중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세계의 질서가 근본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작은 파트너가 아니었어요. 스스로 서서 세계와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었던 겁니다. 펜타곤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저희는 즉시 비공식 대책회의를 열고 한국을 압박할 카드들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K2 전차의 2차 계약을 막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당시 회의에서는 한국이 개발 중인 다른 무기체계의 핵심 부품 공급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거나 한미 연합훈련의 규모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한국의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키자는 의견까지 나왔어요. 한국이 미국 없이는 안 된다는 현실을 다시 한번 똑똑히 깨닫게 해줘야 한다는 것이 회의의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그 전략에 선봉에 섰어요. 동맹국에 대한 압박은 제가 지난 20년간 펜타곤에서 가장 능숙하게 다뤄온 일 중 하나였으니까요. 저희는 계획대로 움직였습니다. 한국이 참여하는 여러 군사 협력 사업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의 압박이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한국은 저희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가장 충격적인 소식은 폴란드에 K2 전차 생산 공장을 짓겠다는 발표였습니다. 한국은 그것을 거점으로 유럽 시장 전체를 공략하겠다는 거대한 계획을 내놓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서 미국이 주도해온 나토의 방산 생태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였습니다. 슬로바키아와 루마니아가 폴란드에서 생산될 K2 전차에 관심을 보인다는 뉴스가 들려왔을 때 저는 더 이상 이것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할 수 없었어요.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 한국이 기술적 독립까지 가속화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독일의 독점이었던 파워팩, 즉 엔진과 변속기를 국산화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독일의 MTU 엔진 대신 한국산 DV27K 엔진을, 독일의 변속기 대신 한국산 EST15K 변속기를 개발해낸 겁니다. 이제 한국은 전차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동력 시스템까지 완전히 자립한 상태가 되었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이 저희가 통제하던 이스라엘과 손을 잡고 미국도 아직 완전히 성공하지 못한 하드킬 능동방어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는 첩보가 들어왔거든요. 이스라엘의 라파엘사와 한국의 현대로템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한국형 능동방어 시스템은 기존의 패시브 장갑을 뛰어넘어 적의 대전차 미사일을 능동적으로 요격하는 최첨단 기술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었어요. 지난 70년간 이어져 온 미국의 기술 종속이라는 사슬을 한국이 스스로 끊어내고 있다는 명백한 선언이었습니다. 한국은 저희의 통제를 벗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희의 압박과 회유, 그 어떤 것도 통하지 않았어요. 마치 거대한 벽을 향해 소리치는 것 같은 무력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도대체 저들의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무엇이 저들을 저토록 두려움 없게 만드는 것일까? 저는 그 이유를 알아내지 않고서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 와중에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의 전략적 사고였는데, 한국은 독특한 지정학적 위치에서 오는 위험을 오히려 기회로 바꾸고 있었어요. 북한이라는 직접적인 위협에 맞서면서 키운 실전적인 군사기술들을 이제는 전 세계 시장으로 확산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의 현무미사일 시리즈는 이미 중동과 동남아시아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었고, 정밀타격무기 분야에서는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펜타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보망을 가동시켰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단순한 군사력 보고서가 아니었어요. 저는 제 분석팀에게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무기의 숫자를 세지 말고 그 무기를 운용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분석하면서 한국이라는 국가를 지탱하는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그들의 사회 구조와 역사를 전부 파헤쳐서 보고하라고 말입니다. 며칠 뒤 제 책상 위에는 보이지 않는 군단 대한민국의 총력전 잠재력이라는 제목의 심층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사무실에 불을 끈 채 그 보고서를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의 첫 장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한국의 진짜 힘은 최전방에 배치된 현역 군인이 아니다. 그들 뒤에 존재하는 수백만 명의 보이지 않는 군단,
바로 예비군이다. 보고서는 한국의 예비군을 단순한 예비병력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국가 그 자체인 살아있는 군단이라고 표현했어요. 평시에는 각자의 자리에서 대한민국 산업의 역군으로 일하지만 유사시에는 군번줄을 목에 거는 순간 세계에서 가장 숙련된 군인으로 변하는 존재들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실소를 터뜨렸어요. 예비군이 강해봤자 얼마나 강하다는 말인가? 하지만 다음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보고서는 K2 전차에 들어가는 고강도 특수 장갑을 만드는 제철소의 생산팀장이 과거 K1 전차의 포신을 정비하던 예비역 부사관일 확률이 높다고 분석했어요. 그리고 그 전차의 통신 시스템을 설계하는 IT 기업의 연구원은 군 시절 최전방에서 통신병으로 근무했던 예비역 장교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어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이 만들어낸 놀라운 시너지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전시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의 독특한 현실이었던 겁니다. 보고서는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었어요. 한국에게 전쟁이란 군인들만이 수행하는 특별한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회사원이, 공장 노동자가, 그리고 평범한 자영업자가 자신의 전공을 살려 참여하는 국가 총력전이다.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40대부터 60대의 한국 남성들, 이들이야말로 세계가 주목해야 할 전력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즉각적인 전투력으로 전환 가능한 실질적인 인력이라는 거였어요. 이들은 대한민국 군대의 가장 어두운 시절을 겪은 세대라고 했습니다. 총 한 자루와 탄약 100발, 그리고 군복 한 벌이면 즉시 전투력으로 변환되는 살아있는 전력이라는 분석이었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들의 내면에 숨겨진 뜨거운 응집력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 세대의 가슴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무언가가 새겨져 있다고 했어요. 보고서는 특히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일본을 곱게 보지 않는다. 그들의 머리와 가슴에는 아직도 그 모든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있기 때문이다. 세대를 넘어 전해진 그 깊은 한과 분노는 결코 사그라들지 않는다. 다만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에, 너무나 깊은 것이기에 굳이 입 밖으로 꺼내지 않을 뿐이다. 그들의 가슴 속에는 언제나 뜨거운 불씨가 살아 숨쉬고 있으며 만약 그 운명의 순간이 온다면 100년의 세월 동안 쌓인 한과 분노를 폭발시킬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언제든 인간 사신으로 변할 수 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보고서는 계속해서 더욱 구체적인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적이라면 절대로 이런 상대와 마주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만약 서울 한복판의 번화가에서 주특기에 맞는 인력을 모은다면 단 하루 만에 여단급 전력을 구성할 수 있으며 즉시 작전 투입이 가능한 수준으로 준비될 것이라고 분석했어요. 이들은 탱크와 자주포를 운용하고 전투기를 조종하며 잠수함을 지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도시 전투에서는 최고의 저격수로, 산악 지형에서는 최정예 특수부대로 변신이 가능한 존재들이라는 거였어요. 보고서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엄청난 전력이 평범한 일상 속에 숨어 있다는 사실이라고요. 지금도 여러분 주변에 평범해 보이는 아저씨들, 그들의 가슴 속에는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전쟁의 불씨가 잠들어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한국이 가진 최후의 카드이며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질 수 없는 오직 한국만이 보유한 숨겨진 비밀병기라고 결론지었어요. 보고서에는 실제 사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57세의 한국인 예비역 공군 병장이 항공정비병 출신이라며 당당히 말하면서 30개월이 넘는 긴 복무 기간을 거쳤다고 한 사례였어요. 그에게 지금도 비행 지원이 가능하냐고 물었더니 그의 대답은 단호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 비행장에 가도 어제 일처럼 비행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는 거였어요. 그 속에 숨겨진 의미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전시의 군용 비행장은 적의 최우선 타격 목표가 되기에 이런 예비 전력의 즉각적인 투입은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된다는 분석이었어요. 그에게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었을 때의 답변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연히 참전하겠다는 것이었어요. 나이 때문에 받아주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그의 마음은 이미 전장에 투입되어 있는 병사처럼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예비 전력의 진정한 본질이라고 보고서는 말했어요. 숫자나 통계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열정과 의지, 그야말로 뜨거운 피와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전역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복무 시절 총기 번호가 아직도 선명하다는 증언도 있었어요. 군사훈련이 몸과 마음에 깊이 새겨져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한국이라는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주국방이라는 거대한 DNA 그 자체였어요. 북한이라는 직접적 위협 속에서 단련된 전략적 균형, 감각과 핵개발을 포기하면서도 현무 미사일과 같은 정밀 타격 무기로 전략적 억제력을 확보한 놀라운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나라를 지키겠다는 불굴의 의지가 만들어낸 살아있는 요새였던 겁니다. 그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는 1992년 로스앤젤레스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미디어는 흑인과 한인 사회의 갈등을 부추겼고 경찰은 의도적으로 한인타운을 방치했어요. 모든 공권력이 사라진 무법천지 속에서 한인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그들은 오합지졸이 아니었어요. 한국의 특수부대 출신들은 옥상에서 저격수 역할을 했고 해병대 출신들은 방어선을 구축했으며 예비역 장교들은 전체적인 작전을 지휘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의 군부대처럼 움직였고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자신들의 터전을 지켜냈어요. 저는 그 기록을 읽으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머나먼 타지로 와서 정착한 한국인들이 백인, 흑인 인종을 떠나서 보여준 놀라운 결속력과 조직력에 정말 놀랐거든요. 보고서는 이 사건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주국방이라는 네 글자가 한국인들의 뼛속에 어떻게 새겨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증거라고 말입니다. 국가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할 때 우리 스스로가 국가가 되어 싸운다는 그들의 정신, 그것이 바로 미국의 그 어떤 첨단 무기보다도 더 강력한 한국의 진짜 비밀병기였던 겁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며 새삼 깨달았어요. 위기에 강한 민족이구나. 대한민국이라는 응집력의 진정한 의미를 이제야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보고서를 모두 읽고 난 후 저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상대해 온 것은 단순한 국가나 기업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70년의 아픔과 극복의 역사가 응축된 하나의 거대한 정신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술 종속이라는 사슬로 그들을 묶어둘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착각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이 사실을 즉시 상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과연 펜타곤의 장성들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의 실체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수치와 통계로만 세상을 보던 우리에게 이런 정신적 힘의 중요성을 설득할 수 있을까 하는 막막함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마지막 경고를 하기 위해 워싱턴의 한적한 호텔에서 한국 대표단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 회담장으로 향하면서도 이제는 경고가 아니라 확인을 하러 가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거대한 정신의 실체를 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워싱턴 시내의 조용한 고급 호텔 12층 회의실은 창밖으로 포토맥 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늑한 공간이었어요. 회담장에서 만난 한국 대표는 김종규 박사였습니다. 한국국방과학연구원의 원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국방정책의 산증인 같은 분이었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평온하고 위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김종규 박사는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눈빛이 매우 또렷했어요. 회색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계셨는데 오랜 세월 국가의 안보를 고민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깊이 있는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K2 전차의 성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미국의 위성 지원과 데이터 링크 없이는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현실을 저는 최대한 냉정하고 단호한 태도로 설명했습니다. 박사님, 현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무기체계는 아직 미국의 핵심 기술에 의존하고 있어요. GPS 신호 하나만 차단해도 K2 전차의 정밀 타격 능력은 크게 떨어질 것입니다. 통신 위성 지원이 중단되면 실시간 데이터 공유도 불가능해지고요. 저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하나씩 제시하며 압박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해도 결국 미국과의 협력 없이는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김종규 박사는 제 모든 말을 조용히 듣고만 있었어요. 어떤 반박도, 어떤 감정의 동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깊은 연민 같은 것이 느껴졌어요. 마치 아직 철없는 아이를 바라보는 할아버지의 시선 같았습니다. 제 말이 모두 끝나자
김종규 박사는 품 안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낮고 깊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것이 우리의 답변입니다. 봉투 안에는 빛바랜 흑백 사진 몇 장이 들어있었어요. 한국 전쟁 당시 총 한 자루 없이 무너진 다리 위에서 북한군의 탱크를 막기 위해 수류탄을 들고 서 있는 앳된 소년병들의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소년들의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 눈빛에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종규 박사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지난 70년간 당신들의 무기를 사면서도 단 한순간도 이 소년들의 눈빛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것은 단순한 무기 기술이 아니었어요. 다시는 우리의 아들들을 이런 사지로 내몰지 않게 할 자존이었습니다. 김종규 박사의 목소리에는 7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당신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K2 전차의 성능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마침내 그 자존을 스스로의 힘으로 지킬 수 있게 되었다는 바로 그 사실일 거예요. 김종규 박사는 사진을 다시 봉투에 넣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소년들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제대로 된 무기도 충분한 훈련도 든든한 후방 지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가 있었어요. 자신들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는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한 힘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의 기술적 우위와 군사적 논리는 빛바랜 사진 한 장과 그 안에 담긴 역사의 무게 앞에서 완전히 힘을 잃고 말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협상이나 외교가 아니었습니다. 7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한 민족의 존엄이 보내는 엄중한 경고였어요. 김종규 박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싸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서서 세계와 당당히 마주하고 싶을 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소년들이 우리에게 남긴 유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펜타곤으로 돌아와 제 손으로 직접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보고서는 제가 지난 20년간 작성한 그 어떤 문서보다도 신중하고 진지했어요. 저는 키보드 앞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과연 어떤 단어로 이 거대한 변화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떤 표현으로 김종규 박사가 보여준 그 조용하지만 압도적인 힘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 보고서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하위 파트너가 아니다. 저는 이어서 한국의 변화가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명시했어요. 한국은 미국의 보호를 받는 피보호국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세계와 당당히 경쟁하는 독립적 강국으로 변모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데이터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폴란드의 K2 전차 도입 이후 슬로바키아와 루마니아가 연이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가 한국의 방산업체들과 활발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정보, 그리고 심지어 나토 회원국들조차 미국의 무기 대신 한국의 시스템을 우선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놀라운 변화들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의 근본 원인에 대한 분석이었어요. 저는 한국의 성공이 단순히 뛰어난 기술이나 경쟁력 있는 가격 때문만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축적된 신뢰와 진정성, 그리고 고객의 입장에서 진심으로 도움이 되고자 하는 철학 때문이었어요. 미국이 갑의 위치에서 기술 종속을 통해 동맹을 관리하려 했다면 한국은 진정한 파트너로서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접근을 택했던 겁니다. 보고서 작성 중에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폴란드를 시작으로 유럽 전역과 중동으로 뻗어나가는 K-방산의 거대한 흐름이 눈에 그려졌습니다. 미국의 3배가 넘는 가격과 까다로운 기술 통제 조건이 아닌 한국의 합리성과 신뢰가 새로운 시대의 기준이 되고 있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이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을 통해 상대국과 함께 성장하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에서 이렇게 분석했어요. 한국의 방산 수출은 단순한 상업적 거래가 아니라 새로운 국제 협력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기존의 갑을 관계가 아닌 진정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 상생의 구조였어요. 폴란드의 K2 전차 생산 공장을 세워 유럽의 허브로 만들고 그곳에서 생산된 전차를 다른 동유럽 국가들이 도입하는 시스템은 지역 전체의 방산 생태계를 한국과 함께 발전시키는 혁신적인 접근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지난 70년간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았던 자주국방이라는 위대한 여정의 필연적인 결과였어요. 한국은 분단이라는 불행한 현실을 오히려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 속에서 단련된 실전적 기술력과 언제나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했던 절박함이 결국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산 기술로 승화된 것이었어요.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개인적인 소감을 적어 넣었습니다. 한국을 바라보는 저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경쟁 상대로, 그 다음에는 견제해야 할 위협으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배워야 할 모델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한국이 추구하는 방향이 단지 자국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협력의 길을 제시하는 것 같아서 부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앞으로 어떤 길을 택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고민했어요. 기존의 방식대로 힘으로 압박하려 한다면 우리는 가장 소중한 동맹들을 하나씩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대신 한국처럼 진정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 협력 모델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어요.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맺었습니다. 앞으로 한국과의 관계를 통제해서 존중으로 재정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파트너를 잃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저는 한 줄을 더 추가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변화하는 세계 질서에서 미국이 살아남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워싱턴의 야경을 바라보며 지난 몇 달간의 모든 일들을 되돌아봤어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 세상의 질서는 이미 바뀌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의 조용한 역전극은 그렇게 이미 시작되고 있었어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때 세계의 힘을 저울질하던 펜타곤의 분석관이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거대한 힘 앞에서 결국 고개를 숙이는 이야기였습니다. 어쩌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힘과 보이지 않는 힘, 두 가지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전쟁에서 정신적인 요소가 물질적인 요소를 3대1로 압도한다. 지난 70년간 우리가 겪었던 시련과 그것을 이겨낸 불굴의 의지야말로 그 어떤 첨단 무기보다 강력한 우리만이 가진 보이지 않는 힘이 아니었을까요? 이제 세상은 새로운 질문에 답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한 나라의 진정한 힘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기 먼 독일에서 한국으로 온 한 부부가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에서 평생 잊지 못할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대체 이 부부는 한국에서 무엇을 보고 이토록 큰 충격을 받았던 걸까요? 그들이 발견한 특별한 가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 살고 있는 37살 포프라고 합니다. 제가 한국을 방문하면서 겪었던 놀라운 경험들을 나누고자 해요. 현재 뮌헨 공과대학교의 환경공학연구소에서 지속 가능한 건축 환경과 에너지 효율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자연과 환경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자 환경공학을 전공했어요. 제 업무는 건물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는 연구는 주로 건물의 단열 시스템과 열효율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독일의 혹독한 겨울을 효율적으로 이겨내면서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제 연구의 핵심입니다. 그러던 중 건축 전문 채널 GDF에서 진행하는 미래도시의 지속가능한 건축 프로그램 촬영에 자문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친환경 건축가 노이어를 만나게 되었어요. 노이어는 당시 독일의 신진 건축가로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건축 설계로 여러 건축상을 수상한 실력자였습니다. 그는 건물을 단순한 구조물이 아닌 살아있는 생태계의 일부로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첫 만남에서부터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건축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누었고
서로의 비전과 가치관이 놀랍도록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인연은 자연스럽게 결혼으로 이어졌고 지금은 함께 연구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건축을 고민하고 있어요. 서로 다른 전공 분야에서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오히려 더 풍부한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제 동생 데브리츠는 현재 한국의 BMW 코리아 기술연구소에서 전기차 배터리 시스템 개발 책임자로 일하고 있어요. 독일 본사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한국 지사로 발령받은 것인데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다고 해요. 하지만 한국에서 지내면서 첨단 기술력과 체계적인 도시 인프라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동생은 화상 통화 때마다 한국의 선진화된 모빌리티 시스템과 친환경 도시 설계에 대해 이야기하며 저희 부부에게 꼭 한번 방문해보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 노이어에게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서울의 대규모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건축사무소에서 친환경 건축 자문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노후된 산업단지를 친환경 복합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으로 독일의 루르 지역 재생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싶다는 제안이었습니다. 남편이 루르 지역의 친환경 건축 프로젝트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기에 더욱 의미 있는 제안이었어요. 우리는 이 기회를 통해 한국의 건축 기술과 환경 정책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가 컸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짐을 챙겨 한국으로 떠나는 일정이 시작되었죠. 하지만 인천공항에 도착해 시내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뜻밖의 일이 발생했어요. 14시간의 긴 비행으로 지친 우리는 공항 도착장 근처의 카페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들고 있던 검은색 백팩에는 맥북과 아이패드, 현금, 여권 등 중요한 물품들이 들어있었는데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잠시 휴식을 취하는 동안 그만 놓고 오고 말았어요.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유럽에서라면 이미 누군가가 가져갔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공항에서 만난 동생은 침착하게 제가 주머니에 넣어둔 카페 영수증을 확인하면서 매장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놀랍게도 카페 직원분들이 백팩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더욱 놀라웠던 것은 직원들이 귀중품이 들어있는 가방을 발견하자마자 즉시 매장 CCTV를 확인하고 분실물 관리 대장에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직원분들은 가방 안의 여권을 확인하고 외국인 손님의 물건임을 파악해 더욱 신경 써서 보관했다고 해요. 이런 체계적인 분실물 관리 시스템과 시민의식에 저와 남편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의 분실물 찾기 경험은 발전된 시스템을 보여주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동생의 차를 타고 도착한 아파트 단지에서 우리를 맞이한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놀라움이었어요. 차량이 단지 입구에 다가서자 자동으로 번호판이 인식되며 차단기가 부드럽게 올라갔습니다. 독일의 아파트는 대부분 개방된 구조여서 이런 첨단 보안 시스템을 본 적이 없었어요. 놀라운 것은 보안 시스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넓은 단지 내에는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노는 안전한 놀이터와 어르신들이 여유롭게 산책하는 산책로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독일에서는 대단지 아파트 하면 대부분 저소득층 주거지역이라는 인식이 강한데 이곳은 마치 작은 도시 공동체와 같았습니다.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도 인상적이었는데요.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도서관, 카페가 한 곳에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독일에서는 이런 시설들을 이용하려면 차를 타고 여러 곳을 다녀야 하는데 말이에요. 갑자기 저는 작년 일본 여행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당시 도쿄 공업대학과 환경설비 시스템 공동 연구를 위해 2주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저는 독일 여성 평균보다 큰 180cm가 넘는 키를 가지고 있는데 대학에서 소개받은 도쿄의 교수 아파트에서 머무는 동안 정말 불편했던 기억이 있어요. 도쿄 중심가의 고급 주거단지였음에도 천장이 낮아 고개를 자주 숙여야 했고 욕실은 제 체격에 비해 너무 작아서 샤워할 때마다 팔꿈치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현관문을 들어설 때도 허리를 굽히지 않으면 안 될 정도였어요. 하지만 한국의 아파트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천장은 넉넉한 높이로 시원한 개방감을 주었고 공간도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어 키가 큰 저도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어요. 욕실도 널찍해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었고 드레스룸과 수납 공간도 여유로워서 놀라웠습니다. 같은 아시아 국가인데도 이렇게나 주거 환경이 다르다는 것이 흥미로웠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한국은 평균 신장이 아시아에서 가장 크다고 하더군요. 아마도 그런 이유로 주거 공간도 더 널찍하게 설계된 것 같았습니다. 동생의 집 현관에 도착하자 또 한 번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비밀번호와 지문 인식으로 작동하는 도어락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독일은 물론 프랑스나 영국 같은 유럽의 선진국들도 아직 구식 열쇠를 사용하는데 이런 디지털화된 시스템이 일상화되어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문화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집 안에서도 신발을 신고 생활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스위스나 네덜란드처럼 신발을 벗는 문화가 있는 나라들도 있지만 한국처럼 철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화 덕분에 신뢰가 놀라울 정도로 청결하게 유지되는 것을 보고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스마트홈 시스템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벽에 설치된 월패드로 조명, 난방, 환기는 물론 택배 알림까지 한 번에 제어할 수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도 스마트폰으로 미리 호출이 가능했고 에어컨과 공기청정기까지 음성으로 제어할 수 있었습니다. 독일의 아파트들은 물론이고 베를린의 최신 주상복합 단지들조차 이런 수준의 스마트홈 시스템은 찾아보기 힘들어요. 이처럼 한국의 아파트 문화는 제가 유럽에서 경험한 모든 주거 형태와는 달랐습니다. 첨단 기술과 커뮤니티의 조화, 안전과 편의성의 완벽한 결합을 보며 이것이 바로 미래의 주거 문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대적인 보안 시스템과 디지털화된 편의시설에 감탄하던 중 가장 깊은 인상을 받은 것은 바로 바닥난방 시스템이었습니다. 여러 첨단 기술 중에서도 이토록 근본적이고 편안한 시스템이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신발을 벗고 맨발로 바닥을 딛는 순간 예상치 못한 따뜻함이 발바닥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발바닥을 더 바닥에 밀착시켰어요. 독일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나 두꺼운 카펫에 익숙했던 제게 이 따뜻한 감촉은 마치 따스한 햇볕을 쬐는 듯한 포근함을 전해주었습니다.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안락함이 온몸을 감싸안는 듯했어요. 환경공학자로서 이 난방 방식에 강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난방 시스템은 대부분 라디에이터를 통한 대류식 난방인데 이는 공기를 데워 열을 전달하는 방식이라 열 효율이 낮고 에너지 손실이 큰 편이에요. 게다가 차가운 바닥과 따뜻한 공기의 온도차로 인해 실내 공기 순환에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 관심을 눈치챈 동생은 핸드폰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발행한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덕분에 한국의 온돌이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전통 난방 방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닥 전체에 파이프를 매설하고 온수를 순환시켜 열을 전달하는 방식이며 이는 전통 온돌의 원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라고 합니다. 동생은 건설기술연구원에서 발행한 여러 기술 보고서들을 보여주며 한국의 온돌 시스템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남편 노이어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이 시스템에 호기심을 보였어요. 건축가의 눈으로 바라보니 이 난방 방식이 얼마나 과학적인지 알 수 있다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바닥 전체가 따뜻해지니 열이 골고루 퍼지고 물을 사용해 열을 전달하니 효율도 높다고 설명하는 모습이 신이 난 것 같았어요. 저도 참을 수 없는 호기심에 바닥에 누워보았습니다. 그 순간 온몸으로 전해지는 따뜻함에 깊은 안정감을 느꼈어요. 마치 따뜻한 온천수에 몸을 담근 것처럼 포근했습니다. 이런 난방 방식이라면 겨울에도 편하게 바닥에 앉아서 생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생의 설명으로는 이 난방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에너지 절약이라고 합니다. 한번 데워진 바닥이 오래도록 따뜻함을 유지하니 난방비도 적게 든다고 해요. 환경공학자로서 이런 효율적인 시스템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스마트폰으로 온돌의 역사를 더욱 열심히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과거 연탄을 사용하던 시절의 안전사고 이야기부터 현대의 첨단 보일러 시스템까지 발전 과정이 흥미진진했습니다. 찾아볼수록 더 흥미로워진 남편은 한국의 여러 건축 관련 사이트들을 열심히 살펴보면서 전통 방식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현대 기술로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발전시킨 점이 인상적이라며 계속해서 감탄했어요. 이제는 유럽에서도 이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는 기사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공 기술이 부족해 쉽지 않다고 해요. 남편은 유럽의 건축 포럼들도 하나하나 찾아보며 온돌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 흥분된 모습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우리가 먼저 이 훌륭한 시스템을 독일에 소개해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온돌 시스템에 대한 탐구를 끝내고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마트를 가자고 했어요. 시간이 꽤 늦어 식사 준비가 걱정되었지만 동생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근처 슈퍼에서 장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저녁 8시만 되어도 대부분의 상점이 문을 닫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말이 의아했어요. 동생의 아파트에서 걸어서 3분 거리에 위치한 홈플러스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독일에서는 일상용품을 사려면 최소 15분 이상 차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데 이렇게 가까운 곳에 대형 슈퍼마켓 체인점이 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더구나 밤 8시가 넘은 시간인데도 매장은 밝게 불을 켜고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자유롭게 쇼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장 안으로 들어서자 그 규모와 품목의 다양성에 또 한 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신선한 과일과 채소는 물론 즉석식품, 생활용품까지 없는 게 없었습니다. 독일의 늦은 시간대 편의점이라고 해봐야 몇 가지 과자와 음료수만 파는 작은 가게인데 이곳은 마치 낮에 운영하는 일반 마트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어요. 이런 게 정말 심야까지 영업한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작은 문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홈플러스 안으로 들어서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독일의 소형 상점들은 단품 위주로 판매하는데 반해 이곳은 다양한 묶음 상품과 할인 행사가 한창이었습니다. 계절 과일들이 아름답게 진열되어 있었고 세계 각국의 과자와 스낵들도 풍성하게 구비되어 있어 눈을 즐겁게 했어요. 상품을 고르는 중에 영어로 된 제품 설명을 찾기 어려웠는데 직원분이 먼저 다가와 친절하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독일에서는 좀처럼 경험하기 힘든 적극적인 서비스에 감동을 받았어요. 더욱 놀라웠던 것은 이런 대형 슈퍼마켓이 도시 곳곳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동생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의 도시는 15분 생활권이라는 개념으로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병원, 은행, 학교, 시장 등 모든 생활시설이 도보 15분 거리 내에 위치해 있는 곳이 많아지고 있다 말했습니다. 이런 편리한 도시 설계는 제가 경험한 어느 유럽 도시에서도 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저희가 사는 뮌헨 교외의 경우 간단한 장을 보려 해도 차가 필수이고 병원에 가려면 반나절을 잡아야 합니다. 이런 편리한 시스템에 감탄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얼마 전 도쿄 공대와의 연구 협업 차방문했던 일본에서의 경험이 떠올랐는데요. 도쿄는 대도시임에도 늦은 시간에는 대부분의 상점이 문을 닫아 불편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곳 한국은 모든 것이 가까이에 있어 시간 낭비가 전혀 없다는 점이 놀라웠어요. 계산대에서는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금이 없어도 카드는 물론 스마트폰으로도 결제가 가능했어요. 독일은 아직도 현금 선호도가 높은 데다가 카드 결제도 때때로 거절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일본 출장 때도 의외로 현금 위주의 결제 시스템을 경험했던 터라 한국의 이런 편리한 결제 시스템이 일상화되어 있다는 점이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특히 카드나 스마트폰을 살짝 대기만 해도 결제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모습은 마치 미래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동생은 우리의 놀라움을 즐기며 더욱 신기한 것이 있다고 배달 문화를 소개했는데 스마트폰 앱으로 음식은 물론 생필품까지 주문하면 1시간 안에 배달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동생이 실제로 앱으로 주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이런 서비스는 독일에서는 대도시 일부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한데 한국에서는 전국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다니 놀라웠습니다. 밤늦게까지 영업하는 식당들,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들,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배달 서비스들, 이 모든 것이 마치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생활 지원 시스템처럼 느껴졌어요. 이런 편리한 인프라가 있다면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도 한결 수월할 것 같았어요. 이런 시스템은 바쁜 현대인의 삶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점심, 한국의 편리한 시스템에 대한 감탄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놀라운 경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동생은 우리를 근처의 쌈밥집으로 안내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채소의 향연이 시작되려는 참이었어요. 점심시간이라 식당은 이미 사람들로 북적였는데요. 직장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식사를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독일에서는 점심을 간단히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렇게 본격적인 식사를 하는 문화가 신기했습니다. 주문한 제육볶음 정식이 나오자마자 테이블이 온통 그릇으로 가득 찼어요. 10가지가 넘는 반찬들과 쌈채소들이 알록달록 테이블을 수놓았습니다. 주변 테이블을 보니 다들 자연스럽게 반찬을 더 달라고 요청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눈치를 보았지만 우리도 용기를 내어 반찬을 더 요청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추가 주문에 항상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곳은 기본 반찬은 물론 메인 요리인 제육볶음까지 무제한으로 제공된다니 놀라울 따름이었어요. 양념에 잘 버무려진 제육볶음은 처음에는 매콤했지만 채소와 함께 먹으니 그 맛이 부드럽게 중화되었어요.
신선한 채소의 아삭함과 양념된 고기의 조화로운 맛이 입안에서 어우러지는 느낌이 독특했습니다. 독일에서는 고기와 채소를 따로 먹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 먹는 방식이 새로웠어요. 신기했던 것은 반찬의 가짓수만이 아니었습니다. 상추, 깻잎, 청경채 등 다양한 쌈채소를 골라가며 고기를 싸먹는 방식도 흥미로웠어요. 남편은 쌈을 싸는 것이 서툴러 몇 번이나 실패했지만 그 과정조차 즐거워 보였습니다. 우리는 공깃밥이 아닌 솥밥으로 주문을 했는데요. 밥을 덜어먹고 난 후 솥 안에 남은 밥에 뜨거운 물을 부어 숭늉을 만드는 과정이 신기했습니다. 누룽지의 구수한 향과 씹히는 식감이 독특했어요. 마지막에는 솥바닥에 붙어있던 누룽지를 긁어먹으며 식사를 마무리했는데 이런 경험은 공깃밥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이번 음식 문화에서 단순한 음식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여러 사람이 둘러앉아 반찬을 나눠 먹고 서로를 배려하며 음식을 권하는 모습에서 공동체 문화가 느껴졌습니다. 독일의 개인주의적인 식사 문화와는 확연히 달랐어요. 남편은 이런 식사 방식이 직장 동료들과의 유대감을 높이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감탄했습니다. 실제로 주변 테이블들을 보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나누며 식사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경복궁으로 향했는데 웅장한 궁궐 건축물을 보며 남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건축가의 시선으로 느꼈을 때 한국의 전통 건축에는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기와의 곡선미부터 기둥의 배치까지 모든 것이 이유가 있는 설계였습니다. 처마의 각도는 여름에는 햇빛을 막아주고 겨울에는 햇빛을 받아들이도록 정교하게 계산되어 있었어요. 이런 자연 친화적인 설계 방식에 남편은 깊은 감명을 받은 듯 했습니다. 건물 사이사이로 부는 바람의 흐름도 과학적이었는데요. 더운 공기는 위로 빠져나가고 시원한 공기는 아래로 들어오는 자연 환기 시스템이 수백 년 전에 이미 완성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현대 건축이 지향하는 환경 친화적인 설계가 이미 한국의 전통 건축에 녹아 있었어요. 이렇게 음식 문화에서부터 건축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전통에는 오랜 시간 축적된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현대적 편리함만을 추구하던 우리의 시선이 한국의 전통 문화를 통해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되었어요. 한국의 전통 문화에서 받은 감동과 영감을 안고 우리는 동생과 작별 인사를 한 뒤 독일로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한 채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도 남편은 끊임없이 온돌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환경공학자인 저 역시 이 시스템의 에너지 효율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기에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귀국 직후 우리는 곧바로 집 개조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 이유는 독일의 차가운 겨울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이겨내기 위해서입니다. 운이 좋게도 독일에서 활동하는 한인 건설업체를 찾을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독일의 건축 자재와 환경이 한국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독일의 물은 석회질 함량이 높아 온수 시스템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었어요. 하지만 한인 업체는 이미 이런 문제들을 해결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업체는 독일 환경에 맞춘 특별한 정수 시스템을 설치하고 물순환 방식도 최적화했어요. 일반적인 온돌보다 파이프를 더 깊게 매설하여 열 손실을 줄이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독일의 단열 기준에 맞추어 시스템을 설계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시공이 끝나고 처음 가동했을 때의 그 따뜻함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한국에서 경험했던 그 포근한 온기가 우리 집에서 재현되는 순간이었어요. 놀라운 일은 그 후에 일어났는데요. 겨울이 다가오면서 우리 집은 친구들과 가족들의 필수 모임 장소가 되었습니다. 차가운 바닥 때문에 모임을 꺼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 집에 오면 신발을 벗고 바닥에 앉아 있는 것을 즐기게 되었어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건축 잡지사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올 정도였습니다. 우리 집은 어느새 독일에서 한국의 온돌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작은 전시장이 되었어요. 더욱 고무적인 것은 실제 에너지 사용량의 변화였습니다. 기존 라디에이터 난방에 비해 20% 이상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었어요. 환경공학자로서 이런 효율성은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스위스의 한 건축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는데 친환경 공동주택 프로젝트에 온돌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의 온돌은 유럽에서 친환경 난방 시스템의 대안으로 진지하게 검토되고 있어요. 한국 여행에서 경험한 온돌의 매력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전통의 지혜와 현대기술의 만남이 만들어낸 이 훌륭한 시스템이 머지않아 유럽의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데워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어요. 이것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의 변화가 아닌
더 나은 삶의 방식을 향한 작은 혁신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 집을 방문하는 손님들은 따뜻한 바닥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한국에서 경험했던 우리처럼 그 포근함에 감탄하고 있어요. 이렇게 문화는 서로 배우고 발전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온돌 문화를 유럽에 전파하는 작은 계기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워요. 앞으로도 이런 문화적 교류가 더욱 활발해져서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포프 부부가 한국에서 발견한 특별한 가치가 지금은 유럽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작은 경험 하나가 이토록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은 한국의 또 다른 문화를 유럽에 전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